네,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을 일본 상공 너머까지 날려보내는 초고강도 도발을 한 이틀 후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전개되었는데요. 전술핵 재배치도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그야말로 고조되고 있습니다. 네, 양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우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-1B 랜서도 그렇고 스텔스 전투기 F-35B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대규모 전략 자산을 포함해서 한반도에 전개를 했는데 일단 B-1B 폭격기하고 F-35 스텔스 전투기가 동시에 한반도에 파견된 거 이것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. 사실은 이제 B-1B가 문제였습니다. B-1B 자체가 이 뭐 폭격기가 사실 얘가 이제 핵을 탑재를 하지는 않습니다. 뉴 스타트라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 이후에 핵 군축 그 어떤 협정을 통해서 B-1B에는 97년부터 핵폭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해놓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B-1B가 올 때마다 김정은이 자꾸 이렇게 동선을 좀 감추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폭격기 자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폭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퍼 벙커버스터라든가 그런 김정은 자체만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, 소위 얘기하는 참수작전이라고 얘기하죠. 그 능력을 소위 이 폭격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해왔었고요.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미국이 이런 폭격기를 그냥 날리겠습니까?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보내니까 결국 괌포위 사격이라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B-1B 동원 안 하고 그럼 그래. 우리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훈련을 진행한다. 대신에 이제 경고만 했었죠. 와서 예를 들어서 전략사령관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은 이제 그 태평양 사령관, 미사일 방어국장 와서 이 기자회견하고 끝나서 이제 그다음에 북한이 뭐 도발 잘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29일 날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. 결국은 이제 그 훈련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이날에 결국 이제 이 폭격기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위협을,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야, 너희들 잘못하면 우리 결국 다시 날라온다.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다음에 F-35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들 가운데서 되게 좀 재밌는 기종인데 우리가 F-22 하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F-22의 숫자를 미국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양산할 수가 없어서 원래 500대 이상 만들려고 그러다가 200대가 조금 못 되는 숫자에서 정지를 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모든 자원을 모아서 F-35라는 이 전투기를 만드는데요. 그 F-22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가오리 모양은 B-1의 그 폭격기고 F-22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텔스 전투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상황에서는 F-22 같은 것들이 빨리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대기하고 있으면 뭐 심지어는 대한민국에도 전진 배치해 있으면 금방 뭐 북한을 평양 같은 데 날아갔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 F-35 기종이 이제 보면 해군, 그러니까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하고 해병대에서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. 특히 미 해병대에서는 이런 그 전투기를 쓸 때요 수직이 착륙기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F-35B라는 거는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, 굉장히 독보적인 기종이죠.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실전 배치가 돼서 그것도 해외 기지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 이제 그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항공 기지에 이제 이게 전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활주로 없이도 뜰 수 있는. 활주로 없이 뜰 수 있죠. 그게 의미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륙함이라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사출 장치 없는 그런 배가 있어요. 여기에 이 F-35B를 갖다 놓으면은 이 배가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훈련을 했다.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야,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 스텔스기는 약간 전략적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.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죠. 레이더에 거의 이제 안 잡히죠. 그러니까 전혀 안 잡히는 거 아니다. 스텔스기라는 게.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서 뭐 20-30km 이하에 들어오면 치명적으로 늦은 거죠. 이미 다 들어와서 다 때리고 나가니까 이제 이러한 기종들을 동원을 해서 압박을 가한 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또 역시 이게 그 뭐라고 할까 갈등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그 원인이 있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북한이 아까 처음에 짚어주셨던 것처럼 B-1B 랜서가 한반도로 전개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B-1B 랜서와 그리고 F-35K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추가 도발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충분히 있죠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
그 애초에 이런 미사일들을 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뭐 지난 화성 14호 발사 때는 뭐 미국 놈들에게 뭐 심심치 않게 뭐 선물을 주겠다 이런 좀 약간 뭐 치기 어린 예. 말들을 했고요. 당장 화성 12형을 지난 이제 29일 발사했을 때도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은 태평양상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다.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미사일 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침략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. 그날 29일로 쐈던 게 결국 괌 공격을 염두에 두고 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제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, 괌 포위 사격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웠고 김정은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. 근데 김정은이 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승인은 아직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승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. 근데 이제 또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.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미사일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행동 자체를 일종의 선전포고 행위로 받아들이고 어떤 미국이 공격을 할 가능성. 그렇죠. 예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습니다. 예, 북한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했을 경우에 예. 오늘 했던 B-1B하고 F-35B 전개한 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 군사적 옵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러한 괌 포위 사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요. 이 북한이 발사하겠다는 화성 12형 혹은 화성 14형 이 화성 계열의 미사일들은요. 전부 핵을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말은 뭐냐면 자국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온다. 핵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미 연합훈련 시작하는 이틀 차에 그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, 예. 이 전략사령관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핵무기를 전부 관장하는 임무를 맡는 사령관입니다.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한반도에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필요한 자산을 모두 쓰겠다. 전략사령관이 자기가 있는 자산을 쓰겠다는 얘기는 핵무기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굉장히 강한 강도의 경고를 한 겁니다. 게다가 또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각 국가들마다 핵 운용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들은 핵 운용 전략 안에 비선제 사용이라는 것을 먼저 넣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. 예. 우리는 평화적으로 쓰겠다. 자위적 용도로만 핵을 쓰겠다라고 예. 선언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소위 비선제 사용, non-first use라고 하는데 비선제 사용을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안 했군요. 예, 심지어는 그 이렇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고 핵 전략에 투자도 하나도 안 한 오바마 행정부에서조차 이 non-first use, 그러니까 비선제 사용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를 규정해 놓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전략적 어떤 유연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.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상황 때. 그렇죠. 예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핵 선제 사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뭐 미국이 이 부분을 얼만큼 공식적으로 꺼내서 압박을 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북한이 미국의 어떤 한계를 실험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방어 차원이 아니라 전술핵을 좀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네.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예.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직 또 뭐 아니라고 전술핵 얘기해 배치에 대해서 부정을 언급한 게 했고요. 아니다. 단지 예, 예. 국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는 차원에서 정도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.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사실은 이제 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것이 일종의 카드 성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심지어는 예전에 그 참여정부에서 그 이제 그 외교 안보 그 비서관을 했었던 박선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. 진보 성향이신 그 예. 박선원 박사께서도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우리 어떤 전략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. 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. 예, 이겁니다. 사실 이제 핵은 결국 핵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는데, 자 만약에 북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소위 이제 출구론, 그러니까 뭐 입구는 핵 동결이고 출구는 이제 핵폐기다라고 얘기하는데.
북한은 지금 이미 2005년 뭐 이때 핵 무장을 선언을 2005년부터 했어요.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절대 핵 안 내려놓는다.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굶고 힘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핵을 갖다가 내려놓으려고 개발한 나라가 어딨냐. 이 메시지를 이미 수천 번 이상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만에 하나 어떤 만약에 정말 핵 폐기까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뭔가 교환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근데 한반도 내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북핵의 어떤 그 폐기와 교환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 있는 것이 너무 없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전술핵 재배치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어떤 심리적 배경까지는 뭐 100%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과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해줄지 혹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크게 그려지고 어느 정도 의견이 타지되고 그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술핵 배치 검토할 겁니다.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. 정부로서는. 내심 바라고는 있고. 글쎄요, 뭐 내심 바라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근데 다만, 그러니까 어떤 협상 카드로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. 과연 미국 스스로 이런 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라는 부분. 또 가능성, 배치할 수 있는지 실제로. 예, 일단은 여쭤보고 미국 핵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미국은요 지금 핵 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맞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미국은 이제 소위 이제 한 국가가 핵 전력을 구성을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핵 전력의 3대 요소.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. 3대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인류상에서 다 봐왔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핵 무기들이에요. 대표적인 게 전략 폭격기요. 우리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제일 처음에 핵폭탄 떨굴 때 폭격기에서 떨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폭격기라는 게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다음에 인류가 추구한 것이 뭐냐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. 네. 이제 비행기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미사일을 통해서 하고요. 자,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뭐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하거나 지상에 있으니까 탐지를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탐지를 못하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든 겁니다. 이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위 이제 그 핵 전력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이 핵 전력의 3요소를 관리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사령관인 하이튼 장군입니다. 네.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핵 전력 자체가 너무 낡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ICBM 그 미니트맨 3.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미국 미니트맨 3 쏴가지고 시험 발사 계속 하죠. 네. 이 미니트맨 3가 구형이군요, 굉장히. 굉장히 구형이죠. 왜냐하면 1970년도에 개발이 된 기체입니다. 그 이후로는 다른 어떤 그 이후로 더 센 미사일들을 만들었어요. 대표적으로 피스키퍼라는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은 핵 탄두를 10개나 그러니까 다탄도 미사일인데 10개나 싣고 탄도 하나의 파괴력이 거의 500킬로톤 정도 돼서 미사일 한 발 쏘면 나라 하나가 다 초토화가 됩니다.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그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없애버렸어요.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없애자라고 합의를 해서 많이 없애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트맨 3만 남아 있는 거예요, 미국이. 근데 이게 당장 한 2040년 정도, 2030년 정도부터는 교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. 자, 근데 폭격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면 이제 폭격기의 핵심은 지금 B-52와 B-2만이 핵폭격기로 기능을 합니다. 근데 B-2는 숫자가 적어요. 얘가 이제 그 가오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B-2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기체 하나가 뭐 수조 원입니다. 항공모함보다 훨씬 비싸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오는 맞습니다. 저 B2 뭐 생긴 것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 B2를 원래 미국은 한 거의 200여 대 만들려고 했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이게 안 돼가지고 한 20대 만들고 끝났고요. B-52는 아시다시피 이게 1950년대 중반에 나온 기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타고 6.25 전쟁 이때, 6.25 전쟁 이후에 이후에 직후에. 그러니까 이게 3대가 타는 이 폭격기다. 뭐 심지어는 4대가 탈 거다.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걸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퇴역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자, 폭격기 새로 쏴야 되고요. 자,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. 근데 이제 미사일은 뭐 이게 80년대 한 중반 말에 개발된 거라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잠수함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. 뭔가 미국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왜냐하면 이게 다 품어야 돈이에요. 이게 다 돈이에요.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시퀘스터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핵전력은 투자를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들어와서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 이거였죠. 우리 핵전력 현대화하겠다.
근데 미국도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중심이 되는 전략 핵적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위 이제 한반도에 배치하면 전술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전술 여유가 없어요. 그러겠네요. 예. 그럼 또 궁금한 게 지금 또 미국이 이제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하와이에서 이 요격 시험을 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렇죠. 요격은 가능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격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요. 당장 이제 일본 그 우리 상공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. 야, 일본이 뭐 요격을 할 수 있었냐 없었느냐. 예. 그다음에 야, 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. 뭐 아니 사드로 일본 지나가면 요격 못한다. 당연히 못하죠. 사드가 일본에 없는데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냐면 이게 결국 미사일 요격이라는 것은요 최후의 수단입니다. 선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. 나한테 날아올 때 그리고 이 미사일들의 성격 자체가 날아와서 떨어질 때 요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상공을 지나가서 상승 단계 혹은 중간 비행 단계로 지나가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가 없죠.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. 예. 일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자국을 향해서 떨어질 때 요격하는 시스템인 없는 것이고. 거군요. 그래서 사실 쏠 수 없었던 거군요. 저는 쏠 수 그러니까 달 수는 있었을 거예요. SM3가 아마 올라갈 때는 쏘면은 달 수는 있었을 텐데 용도에 맞지가 않는 그렇죠.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다음에 그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경우도 있고 혹은 요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잔해가 일본으로 내부로 떨어지거나 그렇죠. 그런 볼 필요 없이 그냥 날려 보내자는 겁니다. 어차피 공해상으로 날아가게 이 탄도 각도가 있으니 날려 보내자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요.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만능의 보검이 아닙니다. 이게 하나 있다고 뭐 국민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다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. 그러니까 손쉽게 말씀드리면요. 우리가 집에 소화기가 있다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불이 났을 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소화기죠.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양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